자, 지금부터 피하 지방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주판사 황현이고요. 안녕하십니까. 피의자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재인 변호사 김동욱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확 쌀쌀해졌어요. 내일 예. 한파주의보 내려지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벌써 이렇게 아주 더운 게 가셨다 했는데 바로 추워지네요. 이렇게. 가을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좀 봄도 아쉽네요. 없어졌고 예. 계절이 두 개밖에 없는 이렇게 또 나이를 먹네요. 그렇습니다. 예. 나이 먹는 게 뭐 좀 아쉽나요? 슬프죠. 왜요? 뭐 못다 이루는 꿈이 있어서?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예. 지난주 어떻게 좀 이어폰 선물 실패하셨는데 그 충격은 좀 없으셨는지. 실패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선물을 다 이렇게 남으면은 부모님한테 또 드리고 그런 거죠. 자긴 자. 청소기 선물해. 청소기. 청소기도 좀 그래요. 비싸가지고. 예. 이어폰은 좀 약해. 예. 36개월 할부로. 저기에요. 온수 매트 좋은 거 많아요. 예.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네. 우선 오늘 본수서 들어가기 전에 광고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가 좀 길 것 오늘 같아가지고. 뭐 굉장한 걸 준비하셨다면서요? 자, 예. 우선 콩쑥 개떡부터. 이거 맛있네. 어우, 이거 보기만 해도 이 개떡 안에 그 단팥이 들어갔어요. 예. 이거 개떡 좋아하세요? 아니,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네. 이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개떡은. 자, 예. 개떡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먹어볼까요? 역시 진짜 맛있다. 와. 콩쑥 개떡. 고소하다. 야, 이게 한 번 먹기 시작하면은 멈추기가 어려워가지고 조심하세요. 그 안에다가 자, 쥐약을 넣었어요. 끊임없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다가 죽는 건가요? 왜요? 쥐약을 넣으면 끊임없이 먹나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먹는 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먹는 건 그렇죠.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개떡 저희가 많이 광고했었는데 정말 먹을 때마다 맛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굉장히 되게 좋아해요. 예, 정말. 뭐 이게 나이를 막론하고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자, 100% 국내산 찹쌀에다가 진짜 맛있다. 달달한 팥 앙금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 뭐 어디 쇼핑몰에서 팔면은 좀 가벼워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입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와,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달리 네, 보이죠? 그래도 예, 백화점 상품을 먹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야, 백화점은 아무 상품이나 못 봤습니다. 네. 이거 너무 쫀득해가지고 입천장에 붙어있어가지고 못 정말 뛰겠네 되게 이거. 쫀득쫀득하네요. 그렇습니다. 콩쑥 개떡 32개들이 한 박스. 저게 이게. 요죠. 요게 저 백화점 판매가가 3만 원대지만 김용민닷컴은 무려 10,000원 이상 싼 19,900원. 네, 그렇습니다. 한 개당 600원 꼴로 훌륭한 간식도 혹은 훌륭한 식사 대용식이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요거 한 3개 먹으면 배부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32개가 들어가 있는 대용량 패키지. 남은 건 어떻게 하느냐? 냉동 보관을 하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다시 못 먹는 거 아니냐? 저기 또 그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그냥 뭐 엉겨 볶고 그냥 아주 잘 모르시는군요. 네. 예. 그러나 여러분 냉동 보관했다가 딱 꺼내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연 해동하면 다시 이게 됩니다. 다시 이게 돼요. 그렇게 드셔도 되고 후라이팬에서 살짝 구워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어때요? 예, 그럼 제가 많이 그렇게 그러겠네요. 먹거든요. 예, 저도 해먹었는데 그쵸, 기름 그쵸. 둘러가지고 네. 예, 추석 엄청 지나면 맛있죠. 우리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호떡인데요? 거의 그런 식이에요. 거기다 조청 딱 찍어 먹으면 완전 정말 맛있죠. 맛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연 해동해서 드셔도 원래 맛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선물용으로도 좋고 비상식량용으로도 좋고 콩쑥개떡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맛있죠? 예. 김동욱 변호사님 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이거를 예. 얼마 동안 먹어야 되나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으면 이거 유통기한이 엄청 길어요. 네, 유통기한도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네. 이게 떡이라 진짜 맛있습니다. 우리 저 김남국 변호사님 이거 하나 드리겠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부자 되셨어? 우리 저 광고가 진 이후로. 왜요? 뭐 다 가져가셨어요. 청소기도 가져가고 이어폰도 가져가고. 평소에 못 가져갔어요. 이어폰도 못 가져갔어요. 네, 그래요? 이어폰 샀대잖아요. 자, 그래 여러분 콩쑥개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방송 중에 계속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네. 정말 맛있네. 먹으면서 하죠 계속. 예. 자, 그리고 네. 예. 자, 지난주 방송 리뷰부터 좀 해볼게요. 소재인 변호사님 또 코너 댓글 제가 댓글 읽고 좀 시작을 해주고 해주죠. 지난주에도 저기 영상에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수사권 조정 관련한 댓글입니다. 검경 등이
서로 크로스 체크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국가폭력의 최전선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경의 힘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라고 이제 적어주신 분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국 장관 수사 관련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댓글을 또 많이 달아주셨는데 몇 개만, 3개만 읽어보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정신적 고문을 하고 모욕을 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과잉 표적 수사, 지금도 조국 장관 가족들 인권은 갈기갈기 찢기고 있네요. 빨리 멈춰야 합니다. 라고 써주신 분이 있었고 네. 검찰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의혹만으로 당신 일가를 턴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단순히 조국 장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은 대단하지요. 하지만 국민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달아주신 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평검사 침묵 관련 주제.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3주째 얘기하고 있는 요즘 건데요. 엄청 취재를 하고 계시다고. 네, 엄청 취재를 하고 예,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평검사의 침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왜 평검사는 다르다고 생각하지요? 다 간부 검사를 바라보고 사는 것 같은데 라고 달아주신 분이 있고 예. 평검사들이 죽을 때까지 평검사합니까? 시간이 지나고 경력 쌓이면 다 본인들 권력이고 자리인데 미래의 기득권에 대해서 뭐라 할 자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평검사들도 사실은 그 검찰 안에서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비판 의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안부 특수부만 이렇게 권력형이고, 그야말로 권력 해바라기고 나머지 뭐 공판이라든지 형사부 이쪽은 정말 묵묵히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검사님들이다. 이런 얘기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일이 엄청 많다면서요, 정말. 일이 정말 많죠. 이제 예, 예. 거의 마치 직장인처럼 맨날 야근하면서 이제 기록과 씨름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예. 행안위 국정감사 시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문정 검사님이 참고인으로 그래요? 나와서 진술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셨어요. 아,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 평검사들 사이에서도 생각 있는 사람이 많은데 반란군 취급을 받는다. 아이고. 대통령은 멀고 검찰총장은 가깝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안에 있는 검사들이 모두 똑같지 않다. 귀족 검사와 좀 그렇지만 지게꾼 검사로 나뉘어 지게꾼 검사. 지게꾼 검사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권력을 나쁘게 쓴 검사들이 이제 평검사 입장에서 보기에 권력을 나쁘게 쓴 검사들이 아직도 요직에 있기 때문에 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문정 검사님의 경우에도 시간이 남으면 게시판에 글을 올릴까 봐서 한 달에 사건 550개를 줬대요. 어휴. 그런 식으로 평검사들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많다. 근데 제가 정말 감동 깊게 들었던 말씀은 하지만 국민들이 계속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켜주면 평검사들이 깨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평검사님들께서 힘을 많이 보태주시면 지금 국민이 촛불 집회로 또 많은 힘을 보태주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좀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얘기도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을 터는 게 특수부라서 다행이지, 공안부였다면 아마 그 컴퓨터에 중국제가 있으면 이건 북한제일 것이다.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었다. 공안부에서. 예, 공안부에서. 그렇게 말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말 만들어냈다. 이제 큰일 나죠. 예. 근데 과거에는 과거에 그랬죠. 특수부보다도 예, 맞아요. 공안부가 또 전성기를 이루던 때가 있었어요. 그 양대 산맥이에요. 그 검찰청 안에서. 정권마다 가장 이제 세. 조금씩 차이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질서라든가 아니면은 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관련되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만들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부에서는 공안부가 굉장히 득세했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보자면은 조국 장관하고 그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여기서 진짜 조국 장관이 참패하는 그런 국면이 가더라도 검찰은 개혁돼야 한다라는 국민의 어떤 총의 이런 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개혁의 필요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왜 바보 짓을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그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캐릭터 자체가 사람에게 충성은 안 하는데 조직에게 충성한다. 과거에 이제 제가 국회 발언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우선시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 특수부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회 정의를 다 세운다. 이런 아주 독선도 있더라고. 오만도 있고. 어? 그래서 그 검찰을 세상으로 중심이 돈다. 검동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동설. 아니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검동설. 그 사람들은 세상을 수사로 막 좌지우지한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검동설이라는 게 새로 생길 정도로. 검동설. 근데 검찰 내부에서는 또 법이 통하지 않는 게 이문정 검사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뭐 후배 검사를 성폭행한 검사가 사직서를 냈을 때 그 사실이 밝혀졌어도 그냥 징계가 아니라 사직서 처리를 하는 등 정말 검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문정 검사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 검찰은 해체돼도 할 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장판이라는 표현 쓰셨어요. 그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그 사회 정의를 밖으로는 그렇게 세운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그 특수부 수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비단 그 특수부만 문제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송인택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이었나요? 5월 달에 그 당시에 굉장히 국회의 어떤 패스트트랙 안을 비판을 하면서 대부분의 어떤 검사들은 잘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부나 이런 어떤 정치 검사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또 않은 게 형사부에서도 형사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면서 앞서 소재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검사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검사의 가족 사건, 지인 사건, 수사관 사건 이런 것들은 그냥 묵살해버리거나 서로 봐주게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검찰에 대한 어떤 제 식구 감싸기, 뭐 김학의 사건 같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별장에서 완전히 성접대하면서 난잡하게 놀면서 경찰총장이 특별한 어떤 감정 절차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육안으로 명백하게 맞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안 해버리고 압수수색 뭐 영장이나 이런 거 신청하면 다 반려해버리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특수수사만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검찰 수사 자체가 너무나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수사가 되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저는 손봐야 된다고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 조국 장관을 떠나서 검찰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긴 한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예. 사실 이 수사에 들어간 거는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조국 장관이 그렇게 들었으면 보이죠. 검찰 개혁을 할 것 같으니까 그걸 저지하려고 이렇게 조국을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잡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것들이 지금 이 쿠데타를 일으켰구나. 어? 너무 대놓고 하니까. 너무 대놓고 하니까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구나. 이런 인식을 줬단 말이죠. 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검찰이 그 똑똑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엄청난 패착수를 뒀다. 근데 저도 약간은 좀 그런 뭐 것 뭐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밀성이 없다고 공산주의가 무너집니까? 뭐 그러진 않잖아요. 계속 세습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조국 장관이 낙마를 하더라도 이 검찰 개혁이 안 될까요? 국민의 열광이? 안 지금, 되죠. 그렇게 지금 이 생각하면 안 돼요. 국면에서는 네. 이 국면에서는 검찰이 참전했기 때문에 네. 이 국면은 조국이 낙마하면 안 되는 국면이 낙마하면 되어버렸어요.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정 운영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국정 운영은 대통령이 정말 자신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정책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지 국정 운영이 되는 것이고 네네. 개혁과제나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해야 된다. 그래서 조국 예.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거고 청와대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비판 의견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여론조사 기관을 달리하면서 비공개 여론조사를 다 대통령에게 그런 것들을 첨부해서 다 올렸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1점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돌파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국정 운영이 지지가 받쳐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낙마를 해버리면 국정의 힘이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국면이 말이에요. 확 빠져버려요. 예. 검찰 대 조국으로 대결 구도가 형성이 돼 버렸어. 그 이 와중에 조국을 마치 뭐 그 야구장에서 투수를 교체하듯이 구원 투수가 나오듯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아닌 이거는 거죠. 야구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야구가 아니라 이건 박싱이에요. 박싱. 그러면은 당장의 지지율이 확 빠져버리고 또 그 다음에 지금은 중도나 이런 데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거나 사퇴시켜버리면 우리 지지층에서 또 정부에 대한 비판, 여당에 대한 비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런 비판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국면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개혁과제라든가 검찰 개혁을 다시 밀어붙일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지지층을 내년 가버리면 이제 총선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지층을 또 떠나서 지지층이 중요하고 그걸 떠나서 만약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국 장관이 낙마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최악의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이 검찰 공화국이라는 이 오명이 정말 언제까지 없어질지 모를 정도로 정말 최악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게 지금 이 상황이 이어지게 된 게 조국 장관 지명 후에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마다 영향을 끼쳐왔던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은 장관 지명할 때 사실상 결정권은 검찰이 갖게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검찰의 허락을 받고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않나요? 제 질문에 약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은근히 많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황현희 씨. 나는 국민을 대변해서 질문을 해드리는 건 너무 좋았다죠. 저는 그래서 이런 입장도 설명을 해주시면 더 많은 시청자들이 유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남국 변호사 황현희 씨 이해해주세요. 이해합니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황현희 씨 그 질문에 또 좀 몇 가지 좀 더 추가를 하자면은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대결 구도가 너무나 고착화된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조국 장관 임명하기 전에 청와대에다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심지어는 뭐 만약에 조국 장관 임명하면 내가 그만두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이거는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그래서 문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윤석열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임명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인사권에 대해서 도전한 것이니까. 네, 저도 그 구체적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뭐 전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민정을 통해 가지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많은 여당 의원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윤석열 총장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청와대에 전달을 했다라고 해요. 굉장히 강하게.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지금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낙마시킬 수가 없는 거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인사권을 거둬들인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이유가 있고 그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관여했다라거나 아니면은 검찰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나 이런 의혹들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어떤 그런 의혹이나 그런 어떤 사태 처리하는 어떤 그런 어떤 할 만한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안 된다고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검찰이 안 된다고 했다고 명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기도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정말 도저히 안 될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은 조기에 탁 수사 들어가가지고 바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그 말도 맞아요. 초기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50일 가까이 되도록 질질 끌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 별다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자기들의 목적의식이 앞선 거야. 이 팩트보다도. 국정농단 수사도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데리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경심 교수조차 관여한지 안 한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이번에 조범동 씨에 대한 기소 썼는데 요거 그렇죠. 그 공소장이 나왔는데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공소장 보셨나 봐. 공소장 보시고 나서 결론을 내리시기를 이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 P의 운영자 혹은 뭐 지배자 아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 법조인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의견을 물어보는 곳들이 많잖아요. 여당 의원님들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청와대에 아시는 분이 물어보기도 하고 여론 동향 차원에서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뭐 지지층이 이야기하는 뭐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리라든가 나오는 어떤 그런 혐의 사실을 뭉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고 고민하는 지점이 있어서 어떤 혐의 사실이 보도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저라고 지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없다, 완전히 문제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서 네. 야 이거 만약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조범동에 대한 어떤 공범관계 아니면은 코링크 피의와 관련되어서 주도를 했다라거나 아니면 이것을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를 하고 뒤에 숨어가지고 오촌 조카를 마치 꼭두가시 부르듯이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뭔가 기획했다라고 보기에는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지금 검찰이 가설로 세워놓기는 정경심과 조범동은 공범이다. 코링크 피의를 지배하기 위해서 공모관계에 놓여가지고 함께 그렇게 작당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조범동 씨의 공소장을 보게 되면은 그 공범이라고 표시도 안 돼 있다면서요? 다 빠져 있어요. 제가 좀 쓰는 동안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표시도 안 돼 있다는 말은 뭐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 저 정경심하고 네네. 조범동이 네네. 공범이다. 그래가지고 코링크 피의를 지들이 다 지배하면서 그렇게 말하자면은 차명으로 소유했다. 검찰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있죠. 검찰 쪽에서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지금 아직 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이루어진 네. 상태 아니겠습니까? 계속 조사하고 근데 이제 있는 조범동을 먼저 기소했단 말이야. 그러면 조범동 공소장에는 당연히 공범관계가 관련된 표시돼야 될 것 공범관계라는 내용이 있어야 같은데 되는데 그게 없다. 없어. 라는 없어. 것이죠. 근데 그거는 검찰이 아직 정경심 교수와 그 조범동 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만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 못 찾으신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증거가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정경심 교수가 그거를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막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예. 아니 근데 그게 그런 기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조범동과 공범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조범동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범죄 사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굳이 공범관계다라는 말을 뺀다고 하더라도 조범동의 이러한 어떤 범죄 사실을 미루어가지고 공범관계에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범죄 만약 진짜 공범이라고 한다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범죄 사실이 적시되어 있구나라고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조범동의 범죄 중에 정경심은 그림자도 안 보인다? 공범관계가 다 빠져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공소장 내용을 보게 되면 총 1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써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자본시장법 위반. 네. 이 자본시장법 위반은 펀드 투자와 관련되어서 자본금이 얼마다, 실제 그 다음에 투자된 그 사원이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집 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설정 금액이라든가 모집 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한 실제 사원, 조합의 사원이 이 회사가 아니라 그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6인, 그냥 일반 사인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뭐 공시하지 않았다는 거,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코링크 피의를 통해 가지고 WFM이라든가 웰스 CNT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서 지배력을 확보해 가지고 그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상 횡령 배임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실이 나와요. 그러면 정경심에 대해서 만약에 처벌한다면은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건다. 그렇죠. 왜냐하면 코링크 피의를 통해 가지고 오촌 조카와 함께 업무상 횡령 배임을 했다라는 혐의가 가장 무겁거든요. 이 횡령 배임액이 막 14억, 13억, 10억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5억 원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네, 금액이 그렇죠. 올라가고 굉장히 무겁게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5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기 때문에 그럼 거의 여기에 집중을 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공범관계 있냐 없냐를 따져보려면 여러 가지 뭘 하겠지만 본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른 거 다 빼놓고 횡령과 배임을 같이 했다라고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횡령과 배임을 했다라고 하면 횡령과 배임을. 배임을 했다라고 저희 한다면 퀴즈 대회 아니니까 그냥 얘기해 주세요. 맞다 말 좀 예, 해주세요. 나 그냥 뭐 모르겠어요. 하나만 말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 모르겠어요. 진짜. 공모해야 되는 거예요. 공모했다라고 기능적 하는 행위 지배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뭘 보면 제일 중요할까요? 좋을까요? 빨리 좀 얘기해줘요. 회사 돈을 빼내는 거에 대해서 돈 공모를 드는 거? 했겠죠. 해야겠죠. 그러니까 제일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돈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돈의 흐름. 돈을 회사를 지배를 WFM이나 웰스 CNT를 지배를 했어요. 저기 적어놨네 보니까. 그래 이거 좋았잖아. 이거 잘 봐. 칠판에 잘 봐야죠. 문제에 답이 있었군요. 예. 그 칠판에 답이 있는데 네네네.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이거를 코링크 P를 전체를 다 지배해가지고 웰스 CNT나 WFM이나 이런 데에다가 장악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돈을 빼가지고 10억이나 14억을 뺐어요. 빼가지고 남존 일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죠. 14억이나 12억이나 이런 걸 횡령을 했는데 횡령은 내가 하고 자 돈은 너가 마음대로 써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흐름이 그렇죠. 돌아오는 거군요. 횡령을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업무상 횡령 배임이 정경심 교수한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범이니까. 그리고 공범이니까 왜냐하면 주도했다라고 주도했다면서요 검찰은. 아니 근데 그걸 자기 계좌로 받는 사람이 있나요? 횡령한 돈을?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오촌 조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에 나와야 되는데 네. 돈의 흐름이 다 이렇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썼는데 진술을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익성의 어떤 사람과 나눴다. 익성의 어떤 사람과 7억 3천을 나누고 나머지 얼마는 또 웰스CNT 누가 대표가 또 가져갔다. 그 다음에 또 오촌 조카가 또 뭐 개인적으로 뭐 했다. 오촌 조카가 외제차를 뭐 사는데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 정경심이 가져간 돈은 없었어요? 정경심 교수가 가져간 돈은 투자금을 반환했다라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 해당 부분만 문제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투자한 빌려준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명이 맞다라고 하면 맞는 거고 나머지 범죄 사실 여러 개 한 10가지 넘는 것과 관련되어서 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어떤 귀착점이나 종착점에 가지를 않아요. 아하.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현희 형님이 저를 시켜가지고 제가 약간 사투리 나왔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약간 제가 흥분했습니다. 제가 사투리가 나와보네요. 기은이 형이 현희 형님이 저를 현희 형님이 주도한 것이고 네. 이 현희 형님이 저를 막 시켜가지고 막 어디 회사를 해가지고 네. 업무상 횡령을 시켜가지고 한 10억이나 14억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돈을 갖다가 얻다가 이렇게 딴 데다 써불거나 소재인 변호사님 좋다고 소재인 변호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10억 쓰세요. 이렇게 줬어요. 네. 청소기 사는데 10억 쓰셔야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현희 형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보죠. 이상하죠. 뭐 하는 거 왜 돈을 저기다 줘? 그러니까 너 되겠죠. 어떻게 청소기 산다고 10억을 줘보냐? 막 하면 저를 막 그냥 아따 조사분다. 그러죠. 그렇게 나오는 조사분다 하면서 막 그러지. 난리가 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보면은 정경심 교수로 들어간 종착점이 정경심 교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보기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진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횡령 배임으로 걸려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거리가 있을까? 공소장에 없다고 아직 명시가 돼 그건 있어요. 조범동 거니까 예. 정경심 거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변호사가 조심스럽잖아요. 상담하거나 뭐 말할 때 특히나 방송할 때 말할 때 그럼 남잖아요. 틀리면은 남아가지고 네, 틀리면은 이게 남잖아요. 그거 하는데 저는 진짜 이게 지금 오촌 조카의 공소장 요거를 보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를 실소유했다란 그 절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도했다 이거 절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절대란 말을 쓰면은 그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조범동 씨와 관련해서 그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부분이 좀 도드라진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오늘 기사가 났죠. 예. 예. 뭐 증거일면 정황이 보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아무래도 어떤 내용 증거인멸 저기 누구야 김경래형 오늘 박지훈 변호사 나와서 얘기한 게 있었는데 제가 제 디코노에 나왔던 네네네. 예, 근데 그게 어디 공소장에 있는 거야 그게? 어느 공소장이 아니라 예. 그 조범동 씨 오촌 조카 공소장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 증거인멸 2가지 혐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교사라는 거는 이렇게 뭐 시도를 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약간 시도인가요? 아니죠. 누구한테 부탁하고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를 계속 뭐 부탁하는 거를 했다. 네, 예. 증거인멸 교사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정경심 교수 빨간색으로 써도 돼? 아이고 그러니까 이름을 빨간색으로 써도 돼? 그 조범동 씨 공소장에 있네. 남동생 정경심 교수 남동생과 관련된 자 이거거든요.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링크 P 직원들에게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지금 지훈이 형이 공소장 제대로 안 보고 들어간 것 같아요. 뉴스만 보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박준호 왜냐하면 예. 해당 구체적 사실 시킨 내용이나 시기나 내용이 뭐냐면요.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립교사는 뭐냐면 이 정경심 교수와 남동생과 관련된 네. 코링크 P 내에 있는 여러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삭제해라, 문서를 삭제해라 했다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코링크 P에 있는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 이런 거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를 보게 되면요. 8월 한 19일 정도예요. 8월 19일. 8월 19일. 그리고 8월 한 27일인가 그래요. 이 시점이 뭐냐면 8월 20일 날 출국을 해외로 도피를 했거든요. 도피 직전에 했다라는 거고 8월 27일 날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지금 오촌 조카와 관련되어서 증거 인멸 교사라든가 증거 인립 교사는 될 수는 있지만 정경심 교수라든가 아니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관여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시점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아시죠? 8월 27일 날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화요일인데 그 금요일 날 인사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뭐냐면 지금 조국 오촌 조카의 생각은 증거 인멸을 뭔가 범죄를 은닉한다. 자기 범죄와 관련된 은닉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한다라는 이 의식은 있었겠지만 네. 이게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어서 은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으로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를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코링크 P가 문제가 되고 계속해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녹취록과 관련되어서도 정경심 교수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네. 오해 살 수 있다. 그렇게 오해 사게 돼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익성이 드러나 버린다. 그래서 익성이 드러나면 다 죽는다라는 그런 녹취록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경심 교수 남동생과 관련된 이런 남매와 관련된 이것들을 삭제하라 뭐 이런 지시는 이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어서 이런 삭제 지시를 한 게 아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아니 방금 설명했죠. 저도 비슷한 방금 얘기를 설명했잖아요. 들은 게 왜 SCNT 대표인가 그 녹취록이 나왔었는데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국이란 사람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녹취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아마도 이 회사들은 이미 이제 진짜 뭐 주가 조작하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법원까지 봐봐야 알겠지만 뭔가 어떤 준비들을 이제 쫙 하고 있었다면은 자기들의 회사가 주목을 받는 거는 정말 피하고 싶었겠죠. 오히려 그 목적으로 없애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증거를 인멸하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걸 피해라. 네, 주목을 받는 건 당연히 피해요. 지금 다 탈탈 털려가지고 아마 많은 피해가 있을 거잖아요. 단적으로 뭐 오해 상장도 못 할 거고 뭐 지금 그 안에서 아무것도 지금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부당하게 좀 이거 불리려다가 네. 다 들통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산통 다 깨지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하여튼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이걸 또 JTBC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조국 장관 불리하게 편집해가지고 냈다가 사실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편집하면은 사실 되게 오해를 살 만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긴 하죠. 그렇죠. 변호인 예. 입장에서 보기에 네. 그 검찰이 증거들을 이제 편집을 해요. 저희도 이제 변호인도 편집을 해야 저희한테 유리한 걸로 검찰도 그래요? 검찰이 유리한 걸로 편집을 하고요. 그래서 녹취를 100% 다 아마 증거로 안 돼요. 채택 안 그건 절대 안 돼요. 하는군요. 그리고 예. 판사님들이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정말 그 논리를 정교하게 점점 키워 나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뭡니까? 왜 위법 이렇게 더 수집 퀴즈를 내요 다. 법대 나오셔가지고. 예,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라는 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법정에서 증거를 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위법 수집 증거는 누가 위법 수집 증거를 할까요? 누가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할까요? 아무래도 죄가 있는 사람이 그러겠죠. 내가 아니에요. 유리한 상황을 증거를 만들는 위법하게 사람이. 수집하는 사람의 주체는 검사예요. 검사. 검사. 경찰과 검사가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기 때문에 네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못 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제가 최근 판례를 본 게 검찰이 녹음 파일을 듣고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녹취록을 뜨거든요. 근데 그 녹취록에서 진짜 녹음 파일의 음성과 이 녹취록에 검찰이 쓴 내용이 틀린 부분이 몇십 군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녹취록은 증거를 못 쓴다라고 한 판결이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녹음 파일로 들으면은 이제 다 명확한데 녹취록에 문서를 보면은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확 인상이 달라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분명히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에는 이거는 정말 거의 뭐 확신에 가까운 건데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대여와 투자를 다투는 것이고 법적인 해석이 문제가 되는 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횡령과 배임의 공범이 되려면은 어떤 기능적인 행위 지배와 공모 관계 이런 법률적인 요건이 굉장히 적합하게 떨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것이고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는 검찰의 증거를 피고인이 그 증거를 공격하고 본인들의 무기로 이제 그 검찰과 다퉈야 될 때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증거들은 검찰에 유리한 증거들이 짜집기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유리한 것만 내겠죠. 예, 열심히 설명했는데 현희 형님이 다시 한번 물어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하면 시청자 이해 못할 수 있어. 할게요. 다시 해봐. 동아일보나 연합뉴스에서 조범동이 정경심 남매와 관련된 부분을 코링크 P 직원들에게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조범동과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관계를 의심케 하는 증거다. 공소장에 그 내용이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조범동과 웰스 CNT의 대표와의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해당 부분과 관련되어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취지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명백하게 만약 이게 다 드러나 버리면 코링크 P나 이런 것들이 다 익성이나 다 드러나 버리면 다 죽는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익성이 드러나 버리면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녹취록을 봤을 때에는 정경심 교수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거나 숨기려는 게 아니었다. 이 조범동 오촌 조카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익성을 숨기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시에 삭제 지시가 내려왔던 시점이에요. 그 당시에는 범죄가 막 문제가 됐던 시점이 아니었어요. 막 고소고발장이 들어와가지고 언론 보도가 살짝 나올 때고 뭐가 특별하게 구체적인 사실이 안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문제만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국 오촌 조카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코링크 P라든가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서 정경심 교수의 직접적인 어떤 연관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삭제하고 흔적을 지우고자 했던,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지 이게 무슨 범죄 수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막 문제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막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만약 공범관계에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 같이 함께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해당 이 하드디스크를 교체만 해놓고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교체만 해놓고 삭제하진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증거인멸은요, 여러분, 증거인멸은 말 그대로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드를 갖다가 한강에다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이 하드를 갖다가 어디다가 진짜 뭐 막 해갖고 없애고. 드라이버로 뚫어가지고 망치로 막 이렇게 망치로 떼버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체해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재설치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뭐 어떤 것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공범관계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동시에 다 같이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시점도 맞지 않고 정경심 교수는 오히려 하드를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제출했다. 그러면 이미 제출했을 때 검찰이 만약 삭제한 정황이 있었으면, 중요한 정보가 삭제되었으면 포렌식 통해가지고 이게 삭제한 정황이 하드디스크에 기록이 남아가지고 다 문제 삼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조범동이 정경심 관련 삭제를 코링크 P 직원에게 지시했다라는 것만으로 공범관계에 있다고 좀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증거인멸도 아니고요. 하드디스크를 지워가지고 범죄를 감추려 한 것도 아니고, 뭐 유시민 작가 말대로, 유시민 이사장 말대로 자신이 법정 가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 컴퓨터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카피를 한 것이 맞다면은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드디스크를 떼다가 뭘 어떻게 했다, 감춘 걸로 바로 등식을 성립을 시키고 말이죠. 뭐 계속 거짓말을 했다, 허위 진술을 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검찰발로 전혀 여과 없이 방송되고 또
신문에 실린단 말이죠. 이런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저는 마치 4대강 때의 보도처럼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언론이 보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언론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댓글 중에 말씀하세요. 예. 댓글 중에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검찰개혁 첫 번째는 공수처 설치, 두 번째는 대검 기자실 철폐라고 생각합니다. 기자실. 특히 기자실 철폐는 내일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어요. 이게 검찰이 증거를 이제 피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피의 사실 공표죄가 있잖아요. 저희도 몇 차례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게 사문화가 된 규정이다.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 피의 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이라고 해서 보도를 할 수 있는 준칙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정말로 보도를 할 수 있는 건가? 보도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보도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이 공보 준칙에 따르면 그 공보의 요건과 범위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봤을 때 조국 장관에 대한 피의 사실은 공표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가 폭넓게 규정된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냐면 사건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축축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오보나 축축성 보도가 지금 막 언론에 지금 난무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오보와 축축성 보도여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한다. 이럴 경우에 검찰에서 피의 사실 관련해서 정보를 줌으로써 그 오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제 보도할 수 있는 거죠. 검찰이 하는 피의 사실 공표는 지금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뭐 어디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보셨죠? 범죄자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 이런 범죄가 어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조심해라 이런 거 하려고 이제 공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비슷하게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 조치에 관해서 국민들이 즉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서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보를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정말 다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예외적인 경우에도 공개를 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데 사건 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 증언 내용, 증거의 내용 및 증거 가치 등 증거 관계는 공개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공보 준칙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만약에 그게 검찰에서 나온 내용이라면.